일어나라! 어서! 이게 무슨 꼴이냐? 대답해라! 천한 놈이 감히 대전에서 잠을 잔다? 한양이 발칵 뒤집힌 것은 어느 이른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신하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임금의 처소, 그 대전 한복판에서 상거 출신의 사내가 코를 골고 있었다는 소문이 장안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죠. 뭐라고? 임금님 방에서 코를 골아? 그러게 말이야,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이기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이한 것은 따로 있었지요. 임금께서 그 사내를 내치기는커녕 되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저를 건드리는 자, 내 용서치 않겠노라.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이건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예법이 밥 먹여주느냐? 임금의 한마디에 대전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지요. 도대체 저 사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신하들은 속으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년이 흐른 뒤 그 사내의 이름은 나라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봐, 들었어? 박흥식 말이야. 임금님이 손수 벼슬을 내리셨다더군.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 상거 출신이? 벼슬뿐이 아니야. 임금님이 그 사람 없으면 밥도 못 드신다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천한 출신의 사내가 임금의 곁에서 살게 된 것인지, 그리고 임금은 왜 그토록 그 사내를 아꼈던 것인지, 이 이야기는 바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옛적 어느 이른 봄날의 일입니다. 야담 휴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광주 땅 남한강 줄기 가까이에 자리 잡은 쌍암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이라 해봐야 초가지붕 열대채가 옹기종기 모인 것이 전부였고, 논이라 해봐야 봄비가 내려야 겨우 물이 차는 돌밭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그 나무 아래서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그 나무 아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이 오면 느티나무에 연두색 새잎이 돋았고, 그 새잎이 돋는 날이면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흥식이었지요. 에이, 또 나보다 먼저 일어났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박흥식이 일어나는 시각은 달기, 울기도 전이었으니까요.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밥 짓는 냄새 하나 없는 적막한 골목을 박흥식은 두 팔을 쭉 뻗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했고, 땅에서는 아직 겨울의 기운이 올라왔지요. 박흥식의 나이는 그때 22살이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반 뼘쯤 더 컸고, 어깨는 넓었으나 허리는 홀쭉했습니다. 얼굴은 볕에 잘 익어 검붉었고,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꺼웠지요.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달랐습니다. 검고 또렷한 눈동자가 언제나 번쩍이고 있었지요. 마치 별이 낮에도 켜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흥식아, 아침밥 먹고 가. 마을 안악들은 의뢰 박흥식을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박흥식의 어머니가 그가 15살 때 세상을 떠난 터라 마을 전체가 박흥식의 어머니 노릇을 자처했지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잘 먹겠습니다. 박흥식은 언제나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맛있게 먹었지요. 후루룩 쩝쩝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치우는 모습에 안악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녀석 먹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해. 그러게,
밥을 저렇게 행복하게 먹는 놈은 처음 봤어. 마을에서 박흥식의 직업은 뭐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뭐든 다 했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지면 흙을 져다 날랐고, 지붕이 새면 올라가 이영을 엮었고, 누가 아프면 산을 넘어 약초를 캐왔습니다. 돈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밥 한 끼로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박흥식은 그 어느 쪽도 개의치 않았지요. 넌 불만이 없냐? 저 양반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마을 친구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박흥식보다 한 살 위였는데 입이 걸고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내였습니다. 불만. 뭐가? 뭐가긴 우리는 죽어라 이래도 배를 고른데 저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쌀이 들어오잖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가 뭐야. 분하지 않아? 박흥식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지요. 분한 건 분한 거고,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넌 맨날 그 모양이야. 복동이는 퇴하고 땅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밥이 없을 때 찾아가는 건 언제나 박흥식이었지요. 그 복동이 말고도 박흥식 주변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른인 복노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꼬부라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이었지만 눈만큼은 매서웠습니다. 복노인은 박흥식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식아, 내 눈빛은 범상치 않다. 언젠가 큰일을 할 눈이야. 어르신, 무슨 말씀을요? 제가 뭘? 허허, 내 눈을 믿거라. 박흥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 넘겼지만 복노인의 말이 가끔 귓가에 맴돌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를 아는 초랑이라는 처자였습니다. 나이는 박흥식보다 3살 아래였고 아버지가 한때 훈장 노릇을 했던 터라 글자를 읽을 줄 알았지요. 초랑은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지만 남을 잘 관찰했습니다. 박흥식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실눈을 뜨고 웃다가 박흥식과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왜 저러지? 박흥식은 초랑의 행동이 영 이상했습니다만 딱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해 봄은 유독 가뭄이 길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땅이 메말라 싹이 나오지 않았고 냇물은 벌써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러다 올해도 굶겠어. 관아에서 뭐라도 나눠줘야 할 텐데. 관아? 그 양반들이 우릴 신경이나 쓰겠어. 느티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흥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지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땅에서는 마른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봄인데 봄 같지 않은 냄새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가,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에 누구지? 박흥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달빛 아래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쓴 산에 둘,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산에 하나. 그 가운데 산에는 다른 둘보다 훨씬 고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가빴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야, 잠깐. 박흥식이 튀어나갔습니다. 거기서. 뭐냐. 갓쓴 사내 하나가
바짝 긴장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쓰러질 것 같아서요. 잡아드려야겠어요. 감히 손을 대려 하다니, 내 이놈. 놔두면 코 빠질 것 같은데요. 박흥식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큼 다가가 가운데 사내의 팔을 잡아 부축했지요. 가운데 사내가 힘없이 박흥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박흥식은 그 사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무섭도록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피로도 있었고 뭔가 깊은 것도 있었지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박흥식은 그것을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직감인지는 그 당시의 박흥식은 알지 못했지요. 달빛이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흘러내리던 그 밤, 박흥식의 팔 위에 기댄 사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박흥식과 비슷하거나 한두 살 많아 보였습니다. 옷감은 손으로 만져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비단인지 뭔지 달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이 났지요. 이 손 놓지 못하겠느냐? 가쓴 사내가 박흥식의 팔을 잡아채려 했습니다. 놓으면 쓰러집니다. 이놈이 감히. 소리 낮추세요. 마을 사람들 다 깨겠습니다. 박흥식은 조용하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쓴 사내가 잠깐 멈칫했지요. 또 다른 가쓴 사내가 다가와 첫 번째 사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최내관, 일단 두시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사내는 박흥식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이 마을 사람이냐? 예. 이름이 뭐냐? 박흥식입니다. 박흥식. 지금 내 팔에 기댄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박흥식은 잠깐 그 사내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쓰러질 것 같아서요. 두 번째 가쓴 사내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어깨에 기댄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열이 높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박흥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초가지붕에 방 하나짜리 허름한 집입니다만 따뜻한 아랫목은 있습니다. 두 가쓴 사내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상 것이 감히 어디를. 최내관. 두 번째 사내가 다시 제지했습니다. 그러고는 박흥식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마을에 의원은 있느냐? 없습니다. 산 하나 넘어야 있습니다. 안내하거라. 그렇게 박흥식은 그 밤 전혀 모르는 새 사내를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박흥식의 집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담장은 흙으로 쌓았는데 비 맞은 곳이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장독대에는 장독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랫목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박흥식이 자기 전에 반드시 불을 지피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사내를 아랫목에 뉘자 두 내관은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흥식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생강뿌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 말려뒀던 것이었지요. 냄비에 물을 붓고 생강을 넣자 매콤하고 뜨끈한 냄새가 방 안까지 퍼졌습니다. 이게 뭐냐? 최내관이라 불린 첫 번째 사내가 물었습니다. 생강차입니다. 열 내리는데 좋습니다. 감히 그 분께 이런 걸.
드시고 나서 욕하셔도 됩니다. 최 내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최 내관, 그만하오. 두 번째 사내, 즉 차분한 목소리의 사내가 다시 제지했습니다. 그는 박흥식을 보며 나지게 말했지요. 고맙다. 박흥식은 그 말에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랫목에 누운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생강 냄새를 맡은 것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요. 목이 마르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흥식은 머뭇거리지 않고 생강차를 대접에 담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머리를 살짝 들어올려 입에 대어줬지요. 천천히 드세요. 사내가 조금씩 마셨습니다. 최 내관은 박흥식이 그 사내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는 것을 보고 눈을 부릅떴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생강차를 다 마신 사내가 박흥식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부축했느냐? 예. 왜? 쓰러질 것 같아서요. 사내가 짧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지요. 이름이 뭐냐? 박흥식입니다. 박흥식. 사내가 그 이름을 한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았지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박흥식은 방에서 나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캐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단 낫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흥식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한 사내, 즉 어젯밤 최 내관을 제지하던 이가 아랫목 사내 옆에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박흥식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 버릇이 없었으니까요. 부엌에 가서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쌀이 반대빵 남아 있었습니다. 박흥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전부 솥에 넣었습니다. 죽을 쏘기로 한 것이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니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갔고 볕이 막 드는 마당에 닭 한 마리가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흥식아. 마당 쪽에서 복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흥식이 얼른 나갔습니다. 왜? 야, 어젯밤에 내 집에 뭔가 들어간 것 같던데. 내가 봤거든. 봤어. 응. 가쓴 양반들이 드나들던데 무슨 일이야? 박흥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몸이 안 좋아서 재웠어. 그게 다야? 옷이 무척 좋던데. 그게 뭐 어때서? 야, 혹시 도망자 아니야? 왠지 수상하던데. 복동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흥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그네야. 진짜지. 진짜야. 죽 다 되면 갈 거니까 걱정 마. 복동이는 미심쩍은 눈으로 박흥식을 훑어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도망자.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박흥식은 아궁이 앞에 다시 쭈그려 앉아 불을 살피면서 생각했습니다. 밤에 몰래 움직이고 수행하는 사람이 둘이고 옷은 비단이고 신분을 숨기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누구든 간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오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요. 박흥식은 소금을 조금 넣고 저어줬습니다. 죽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아랫목의 사내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빛도 좀 더 또렷해졌지요.
그 산에는 박흥식이 죽그릇을 내려놓는 것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내 쌀이냐? 예. 다 써버렸겠구나. 괜찮습니다. 오늘 일하면 됩니다. 사내가 잠깐 박흥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논도 갈고, 지붕도 고치고, 약초도 캐고. 글은 아느냐? 모릅니다. 박흥식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자 사내가 또 짧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군.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요. 이번엔 사내가 진짜로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웃는 것이었는데 옆에 있던 최 내관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분이 웃으시다니. 박흥식은 그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음 하나에 저렇게 놀라다니. 사내가 죽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지요. 최 내관이 얼른 그릇을 받으려 했지만 사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내가 든다.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는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박흥식을 봤지요. 맛있구나. 소금 조금 넣은 흰죽입니다. 알고 있다. 그래도 맛있다. 박흥식은 그 말에 괜히 귀 뒤가 간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박흥식. 박흥식 있느냐? 관아,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내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차분한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요. 꼼짝 마시오. 박흥식이 나지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흥식은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포졸 셋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함께였지요. 왜들 이러십니까? 박흥식이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수상한 자들이 이 동네로 들어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내 집에도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아느냐? 박흥식은 포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복동이가 말했구나. 속이 조금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제 사촌형이 왔습니다. 사촌형? 예. 몸이 안 좋아서 쉬어가는 길입니다. 사촌형이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다니냐? 내가 이 모양인데? 포졸이 박흥식의 허름한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박흥식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뭐라 해야 하지?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사내가 나왔습니다. 갓을 단정히 쓰고 옷고름을 여민 모습이었지요.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촌형이요. 포졸들이 굳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과 기세가 범상치 않았으니까요. 아니 그게 어디서 오신 분이요? 한양에서 왔소. 친척 동생 집에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이요. 뭐가 문제요? 포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장을 봤습니다. 이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요. 예. 별일 없으시면. 그냥 확인차 들렀습니다. 수고가 많소. 포졸들이 물러갔습니다. 마당에 박흥식과 그 사내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거짓말을 배운 적이 없다더니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흥식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방금은 배웠습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박흥식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포졸 앞에서 무섭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박흥식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요. 쫓기는 사람이라도 아픈 건 아픈 거잖습니까? 사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박흥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달객의 모이를 주러 가버렸으니까요. 그날 오후 새 사내는 떠났습니다. 최 내관은 끝내 박흥식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 마디 없이 등을 보였지요. 차분한 사내는 묵묵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랫목의 사내가 마지막으로 박흥식 앞에 섰습니다. 신세를 졌다. 별 말씀을요.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박흥식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없다고? 예. 아프신 분 쉬어 가신 것뿐인데 뭘요. 사내는 한동안 박흥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이름이 박흥식이라고 했지. 예. 기억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사내는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옆을 지나면서 가운데 사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지요. 박흥식은 마당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기억하겠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보통 길 가다 신세 진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복동이가 찾아왔습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이장한테 말했어. 그게 화가 됐지. 됐어. 정말. 응. 박흥식은 진심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말한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사촌이야? 아니. 복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누군데? 몰라. 몰라.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였다고? 박흥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팠으니까. 복동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혀를 찼지요. 야, 박흥식. 너 언젠가 그 착한 성격 때문에 큰일 나.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 아, 진짜. 복동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박흥식은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기억하겠다. 그 말이 또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왜 그 밤에 쌍암고를 지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억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박흥식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모를 사내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박흥식을 잊은 날이 없었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 이름 모를 사내가 쌍암고를 다녀간 뒤로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지요. 가뭄은 그해 여름까지 이어지다가 가을 들어서야 겨우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에 물이 차던 날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막걸리를 나눴습니다. 박흥식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하지만 박흥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뭔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억하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려도 그 말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박흥식은 그 사내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창백했지만 고요했던 눈빛을, 소금 흰죽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했던 그 웃음을 말이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물론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겨울이 유독 혹독했습니다. 눈이 사흘 연속으로 내렸고 땔감이 떨어진 집이 속출했습니다. 박흥식은 날이 밝기 무섭게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가 집집마다 날랐습니다. 등짐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어깨에서 뚝뚝 땀이 떨어졌지요. 그 땀이 차가운 공기를 만나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흥씨가 너는 쉬지도 않냐. 이장의 아내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손바닥에서 온몸으로 번졌지요. 무 넣고 끓인 된장국이었습니다. 구수하고 짭짤한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오자 뱃속이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박흥식은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근데 흥씨가, 이장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복동이 알지? 알지요. 그 애가 요즘 이상하다. 마을을 자꾸 비워. 어딜 가는지도 모르겠고. 박흥식이 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됐는데요? 한 달, 두 달. 갔다 오면 돈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더 걱정이지. 박흥식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복동이 그 자식. 그날 저녁 박흥식은 복동이를 찾아갔습니다. 복동이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흥식이 문을 열자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야, 노크 좀 해. 문 없는 집에 무슨 노크야. 박흥식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였는데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독한 종류였지요. 어디 다니는 거야? 박흥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복동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게 네가 알고 있어? 있어. 왜? 내 친구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밖에서 바람이 울었고 창호지가 파들파들 떨렸지요. 복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박판이야. 뭐, 읍내에 도박판이 있거든. 처음엔 조금씩 땄는데 요즘은 잃는 날이 더 많아. 박흥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잃었어? 많이. 얼마나? 내 알바 아니잖아. 복동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박흥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화를 낼 때는 무서울 때라는 것을. 같이 갚자. 박흥식이 말했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얼마인지 말해봐. 같이 갚자. 야, 박흥식.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나 대신 왜? 왜긴. 내 친구니까. 복동이가 박흥식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눈을 돌렸지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칠냥이야. 박흥식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칠냥. 박흥식이 한 달 내내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알겠어. 야, 진짜로 갚겠다는 거야? 응. 미쳤냐, 너. 복동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흥씨가, 나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시는 가지 마. 응. 그날 밤 박흥식은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칠냥.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잠은 잘 왔지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박흥식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날은 읍내까지 가서 짐꾼 일을 했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자 인근 마을 논두렁 공사를 맡았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2겹으로 박였고 어깨가 쑤셔 밤마다 주물렀습니다. 그 무렵 초랑이 찾아왔습니다. 흥씨, 오라버니. 초랑이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 걸지 않는 처자였으니까요. 왜? 박흥식이 멈췄습니다. 초랑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헝겊에 쌓인 것이었지요. 이거, 바르세요. 헝겊을 펼치자 작은 독이 단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쑥이랑 참기름 섞은 거예요. 손에 좋아요. 박흥식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곳에서 피가 배어 있었지요. 그걸 초랑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봤어? 한 달쯤요. 박흥식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고마워. 복동이 오라버니 빚 갚아주려는 거잖아요. 박흥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초랑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마을이 얼마나 좁은데요. 초랑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표정이 진지해졌지요. 오라버니. 응. 저 부탁이 있어요. 박흥식이 기다렸습니다. 저한테 글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처 마을 아이들인데. 근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 아이들 데리고 와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예. 7명이요. 매일 아침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품삯은 못 드리지만. 됐어. 초랑이 멈췄습니다. 됐다고요? 품삯 필요 없다고. 하면 되지. 초랑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해요. 박흥식은 초랑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조그만 등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지요. 별난 처자네. 손에 들린 독이 단지에서 쑥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고 낯선 냄새였지요. 박흥식은 손등에 조금 발라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것이 갈라진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초랑의 집으로 향하는 아침 풍경이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박흥식 뒤를 졸졸 따라오며 온갖 것을 물었지요. 흥식 아저씨,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진달래.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진짜요? 진짜야. 화전 해 먹으면 맛있어. 화전이 뭐예요? 쌀가루 반죽에 꽃 얹어서 구운 거. 우와.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가 진달래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박흥식은 그 뒤에 서서 웃었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초랑이 문가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초랑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흥식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가려는데 초랑이 불러 세웠습니다. 오라버니. 응. 저기 앉아보세요. 잠깐요. 박흥식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초랑이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지요.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 먹으로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오라버니 이름이에요. 박흥식. 박흥식은 그 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이름. 예. 읽어보세요. 박흥식. 박흥식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들이었는데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박흥식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초랑이 잠깐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요.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거든. 글 아느냐고. 초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박흥식이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 조각을 박흥식의 손에 쥐어줬지요. 내일 아이들 데려오실 때 이 글자 외워오세요. 설마 나도 가르쳐 주려는 거야? 안 되면 안 해요. 박흥식은 나무 조각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박흥식. 자기 이름 세 글자. 이게 내 이름이구나.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박흥식은 22살의 봄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기 이름 석자였습니다. 다음엔 숫자, 다음엔 하늘천, 땅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마루 끝에 앉아 초랑에게 배웠지요. 손가락이 굵어서 붓을 잡기가 어색했고 한 글자를 삐뚤게 써놓으면 초랑이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라버니, 여기 삐뚤어요. 알아. 근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힘을 빼야 해요. 꽉 잡으면 더 흔들려요. 박흥식이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힘을 뺐습니다. 선이 좀 더 부드러워졌지요. 오, 됐다. 박흥식이 자기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초랑이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복노인이 그 장면을 지나가다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드디어 글을 배우는구나. 어르신 보셨습니까? 눈은 아직 멀쩡하다. 이 늙은이. 흥씨가 글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법이야. 그렇습니까? 그렇고 말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거든. 복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흥식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붓을 들었지요.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읍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이 아프시다더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게.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들었어. 오래 앓고 계신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흥식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멈칫했습니다. 임금님. 이상하게 그 이름 모를 사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창백한 얼굴, 차가운 이마에 손을 얹었던 내관의 긴장된 표정. 설마. 박흥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 임금님이 경기도 광주 땅 쌍암골에 몰래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몸에서 풍기는 기세가 예사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마을 이장에게 뭔가를 묻고 이장이 손가락으로 박흥식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박흥식은 그것을 마당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박흥식이요? 예. 따라오시오. 박흥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려? 묻지 마시오.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안 따라가면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했지요.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박흥식은 잠깐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닭이 종종 걸음을 치고 장독대에 볕이 들고 느티나무, 그늘이 담장 너머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박흥식이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토막을 하나 집어들었지요. 초랑이 써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박흥식. 자기 이름 석자.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가자. 사내들을 따라 하루를 꼬박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길이 점점 넓어지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자 박흥식은 깨달았지요. 한양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길 양쪽으로 기와집이 즐비하고 갓쓴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다니고 시전거리에서는 온갖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참기름 냄새, 된장 냄새, 땀 냄새. 쌍암골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들이었지요. 박흥식은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사내들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박흥식의 눈은 사방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왜 서시오? 저 문이요. 경복궁 문이요. 박흥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경복궁. 임금님이 사는 곳. 설마. 그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흥식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지요. 문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뚝 끊기고 넓은 돌길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웅장한 전각이 보였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박흥식은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사실 박흥식의 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쌍암골 돌밭에서 뛰어다니던 발이 지금 임금님이 사는 곳에 돌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 최내관을 제지하던 그 조용한 사내. 그 사내가 박흥식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왔군요. 박흥식이 물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임금님이십니까? 사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돌려 걸으며 말했지요. 따라오시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에 기둥이 늘어서 있었고 바닥은 고른 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지요. 사내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박흥식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사람이다. 사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방 안은 박흥식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정하고 절제돼 있었지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낮은 탁자 위에 책이 몇 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박흥식이 봤습니다. 그날 밤 자기 어깨에 기댔던 그 사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눈빛은 그날보다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피로해 보였지요. 오래 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내가 박흥식을 봤습니다. 왔느냐? 박흥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절을 해야 하나, 엎드려야 하나.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지요. 그냥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사내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는 얼굴이구나. 모릅니다, 솔직히. 사내가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방 안의 내관 하나가 경악한 표정으로 박흥식을 봤지요. 박흥식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례한 건가? 하지만 사내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앉아라. 박흥식이 탁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를 알아보았느냐? 그날 밤에 짐작은 했습니다. 확신은 못했고요. 사내가 박흥식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포졸 앞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짐작이었으니까요.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픈 사람을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흥식. 예. 나는 지금 아프다. 박흥식이 기다렸습니다. 몸이 아픈 건 날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것이 아프다. 궁 안에는 나를 보는 사람이 많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없다. 알겠느냐? 박흥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그냥 사람을 보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 박흥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밖에 볼 줄 모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내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햇빛이 그 얼굴 위로 떨어졌지요. 그래서 불렀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흥식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박흥식이 궁에 들어온 것은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관직도 아니었고 내관도 아니었지요. 그냥 임금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내관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지요. 치가 떨렸습니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저 산 것을 대전 가까이 두시는 건 최 내관. 예, 전하. 그 말 오늘로 마지막이요. 임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최 내관이 입을 다물었지요. 박흥식은 그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불편한데 사실이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것이 박흥식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부 규칙이 있었지요. 어느 방향으로 절을 해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쌍암골에서는 그냥 살면 됐는데 이곳에서는 숨 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첫날 밤 박흥식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이 너무 부드러워서였는지 아니면 너무 조용해서였는지. 쌍암골에서는 밤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는데 이곳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복동이 잘 있겠지. 초랑이는.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임금의 이름은 이환이었습니다. 물론 박흥식이 그 이름을 대놓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사내, 즉 승지 어른이 조용히 알려줬지요. 전하의 함자를 아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 수 있소. 하지만 자네는 알아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왜요? 전하께서 자네를 그냥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박흥식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환, 임금님의 이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날이 지나면서 박흥식은 조금씩 궁 안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임금의 수라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 살폈고, 낮에는 임금이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임금이 책을 읽는 동안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말을 하는 날도 있었고, 그냥 조용히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책을 읽다가 물었습니다. 흥식아. 예. 이 글자 아느냐? 박흥식이 고개를 빼서 봤습니다. 나무 잇는 자였습니다. 참을 인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느냐? 초랑이라는 처자요. 임금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초랑이. 예. 마을 훈장님 딸인데 글을 잘합니다. 임금이 잠깐 박흥식을 봤습니다. 좋아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웃었습니다. 솔직한 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지. 박흥식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런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임금의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라를 전보다 잘 드셨고 안색도 돌아왔지요. 신하들은 그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저 상것이 전하께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글쎄, 매일 대전 옆에 붙어 있다더군. 말도 안 돼. 저런 놈이 왜 거기 있어야 해?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건이 됐습니다. 사건은 어느 가을 밤에 터졌습니다. 낙엽이 처마 위로 떨어지고 달이 밝던 밤이었습니다. 박흥식은 임금의 처소 인근 행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고 많았습니다. 박흥식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내관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박서방, 전하께서. 그 한마디에 박흥식이 뛰었습니다. 임금의 처소 앞에는 이미 여러 내관이 몰려 있었습니다. 최 내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였지요. 뭡니까? 박흥식이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소. 어이를 불렀는데 아직. 박흥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이 가빴고 얼굴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그날 밤 쌍암골에서 처음 봤을 때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박흥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흥식이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임금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박흥식이 그 손을 잡았지요. 차가웠습니다. 무섭냐? 임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요? 아니요. 전하는요. 임금이 짧게 웃었습니다. 조금.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 말에 임금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어이가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신하들이 물러가고 대전 안에 박흥식과 임금만 남았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흥식아. 예.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박흥식이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형님이 있었으니까. 형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냥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임금이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지요. 그래서 그날 밤 쌍암고를 걷고 계셨습니까? 임금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다. 박흥식이 놀랐습니다. 도망이요. 그렇다. 이 모든 것이 싫었다. 왕이라는 자리가, 신하들의 시선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날 밤 그냥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었지. 그러다 쓰러지셨고요. 그러다 내 집 아랫목에서 잠을 잤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잔 잠이었다. 박흥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편히 잔 곳이 자기 집 초가지붕 아랫목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요. 전하. 박흥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전하께서 그 아랫목을 느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박흥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예법도 모르고 신분도 낮습니다. 전하 곁에 있기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근데 전하가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면 저는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를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한참 박흥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흔들렸다가 가라앉았지요. 고맙다. 그것은 임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완이라는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간밤에 일이 소문처럼 퍼졌습니다. 임금이 쓰러졌을 때 박흥식이 손을 잡았다는 것, 임금이 박흥식에게만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어이가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이 한참 대화를 나눴다는 것.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습니다, 전하. 저 산 것이 전하를 홀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쫓으셔야 합니다. 편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흥식은 그 자리에 불려나갔지요. 수십 명의 신하가 일제히 박흥식을 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전부 달랐습니다. 경멸, 분노, 의혹. 박흥식은 그 가운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임금이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박흥식. 예, 전하. 저들이 너를 내보내라 한다. 어찌 생각하느냐? 박흥식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맞습니다. 편전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곳에 있기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옳은 말이라는 눈치였지요. 박흥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건 저들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술렁임이었지요. 이놈이 감히 상것 주제에 무슨 말버릇이야.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박흥식을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지요.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흥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임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흥식은 내 곁에 둔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말을 꺼내는 자는 내 엄히 다스리겠다. 편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신들은 분노를 사기며 고개를 숙였지요. 박흥식은 임금을 봤습니다. 임금도 박흥식을 봤지요. 그 짧은 눈빛 교환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내관이 박흥식을 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행각 끄트머리였습니다. 낙엽이 쌓인 곳이었지요. 최 내관은 박흥식이 오는 것을 보더니 사방을 살폈습니다. 할 말이 있소. 박흥식이 기다렸습니다. 최 내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궁 안에 적이 있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오. 진짜 위험한 이야기요. 최 내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함이었지요. 들어보시오. 지금 대신들 중 일부가 전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소. 박흥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빌미가 되는 거요. 상거 출신을 곁에 두는 임금은 정신이 온전치 않다. 그러니 다른 분을 세워야 한다.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소. 박흥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최 내관이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전하 곁에 있는 것은 마음에 안 들소.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전하의 웃음을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소. 당신이 오고 나서 전하께서 웃으셨소. 그것만큼은 사실이오. 박흥식은 최 내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최 내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사는 무슨. 전하를 지키시오.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오.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멀어졌지요. 박흥식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흥식은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임금은 혼자 촛불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흥식이 들어오자 눈을 들었지요. 왜 잠도 못 자느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책을 덮었습니다. 박흥식이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때문에 전하께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이 빌미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없어져야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전하. 박흥식이 임금을 봤습니다. 저는 전하께서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이 그것을 방해한다면 저는 가야 합니다. 흥식아.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는 또 그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하.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으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흥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전하, 저는 산 것입니다. 나도 안다. 예법도 모르고 글도 겨우 읽습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도 괜찮으십니까?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다. 박흥식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꾹 참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흥식은 쌍암고를 떠나올 때 품에 넣었던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초랑이 써준 자기 이름 석자.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박흥식. 이 이름으로 이 사람 곁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 다음 날 임금이 조정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박흥식에게 직책을 내린다. 편전이 뒤집어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예법에 어긋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을 사람으로 보는 자. 그것이 어떤 직책보다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 내 판단한다. 경들은 내 뜻을 따르라.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흥식은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날 밤 쌍암골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직감이 떠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임금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완이라는 사람이어서였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박흥식이 궁에 들어온 지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3번 오고 겨울이 3번 갔지요. 그 사이 박흥식의 손에서 굳은 살이 조금 줄었습니다. 논두렁을 갈던 손이 이제는 붓을 쥐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글도 꽤 늘었습니다. 초랑에게 배운 것이 바탕이 됐지요. 궁 안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박흥식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던 내관들이 이제는 눈인사 정도는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이도 생겼고 말을 걸어오는 이도 생겼지요. 최 내관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박흥식이 임금 곁에 있을 때 실수를 하면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와서 일러줬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선 2발을 모아야 했소.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그러고는 돌아갔지요. 박흥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어른 참 따뜻한 분이구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쌍암골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다 경비에게 붙잡혀 한참을 옥신각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흥식이 달려가 보니 복동이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요. 야, 박흥식. 복동이가 박흥식을 보더니 대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야, 왜 울어? 우는 거 아니야. 먼지 들어간 거야. 둘 다. 아, 진짜. 복동이가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박흥식이 경비에게 눈짓을 하고 복동이를 데리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노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박흥식이 멈췄습니다. 언제? 보름 전. 편안하게 가셨어. 자다가 그냥 가셨다더라.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흥식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복동이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천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지요. 풀었더니 조약돌 하나가 나왔습니다. 쌍암골 냇가의 흔한 돌이었습니다. 매끈하고 납작한 아무것도 아닌 돌. 그게 다야? 어르신이 그러셨어. 흥식이는 이 돌 보면 알 거라고. 박흥식은 그 돌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냇가 돌. 어릴 때 박흥식이 혼자 냇가에서 놀던 것을 복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 곳 없던 마음을 냇가에 가져다 앉혀놓곤 했지요. 그때마다 복노인이 지나가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뿌리는 어디 있어도 뿌리다. 복노인이 그때 딱 한 번 한 말이었습니다. 박흥식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흥식아. 복동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보고 싶었어. 진짜로. 박흥식이 복동이를 봤습니다. 복동이가 먼지 들어간 눈을 다시 닦았습니다. 나도.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날 저녁 박흥식은 임금에게 사흘 말미를 청했습니다. 쌍암골에 다녀오겠습니다. 임금이 잠깐 박흥식을 봤습니다. 복노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까? 박흥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네, 눈이 말하고 있었다. 박흥식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닷새 다녀오거라. 사흘이면 됩니다. 닷새라고 했다. 박흥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암골은 그대로였습니다. 느티나무도 돌밭논도 초가지붕들도 박흥식이 떠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흥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곳이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자신이 똑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이. 복노인의 무덤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흥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왔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무덤 앞에 심어진 작은 국화가 흔들렸지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큰일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 조약돌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뿌리는 어디 있어도 뿌리라고 하셨지요. 여기가 제 뿌리입니다. 그것 잊지 않겠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무잎을 뒤집었지요. 박흥식은 일어서며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초랑의 집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초랑을 만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랑은 박흥식이 오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고개를 숙이려 했지요. 박흥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초랑아. 초랑이 눈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궁에서도 글 잘 쓰고 있어. 초랑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르쳐 줬다고 덕분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과한 게 아니야. 그 나무 조각 아직 갖고 있어. 초랑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그런 건 버려도 되는데 못 버리겠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에서 닭이 꼬꼬댁 소리를 냈지요. 오라버니. 초랑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거기서 잘 있는 거 맞죠? 맞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박흥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더라. 초랑이 박흥식을 봤습니다. 오래 봤지요. 돌아오면 그때 봐요.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 박흥식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닷새 뒤 박흥식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박흥식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흥식도 고개를 숙였지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겨울은 전보다 따뜻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박흥식이 궁에 온 지 5년째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이가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요. 임금의 안색은 박흥식이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건강해졌습니다. 신하들도 더 이상 박흥식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무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박흥식이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임금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으니까요. 저 사람 글도 못 읽던 산 것이었다더니 지금은 전하 곁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는 것 같던데 눈이 다른 것 같아. 뭔가를 보는 눈이. 복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빛은 범상치 않다. 언젠가 큰일을 할 눈이야. 임금이 박흥식에게 정식 직책을 내린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편전의 신하들이 가득 모인 자리였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박흥식에게 왕의 곁을 지키는 직을 내린다. 이름은 없다. 하지만 이 직의 역할은 하나다. 왕이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최 내관이 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박흥식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박흥식은 쌍암골에 초랑을 보러 갔고 두 사람은 그 다음 봄에 혼인을 했습니다. 초랑은 한양에 와서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쌍암골 아이들이 아니라 한양 골목 아이들이었지요. 그 아이들 중 몇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기도 했습니다. 복동이는 도박판에 다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읍내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몇 해 뒤에는 제법 번듯한 장사꾼이 됐지요. 한양에 올라와 박흥식을 만날 때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왔습니다. 야, 나 이번에 포목 10필 팔았다. 잘했네. 잘했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좀 놀라줘. 잘했다고. 진짜 너는. 복동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박흥식도 따라 웃었지요. 임금 이화는 재위 20년 동안 백성들에게 어진 임금으로 기억됐습니다.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었고 억울한 백성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신분이 낮은 자의 말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지요. 전하께서는 사람을 볼 줄 아셨다. 그것이 이환이라는 임금에 대한 가장 많은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박흥식이 있었습니다. 박흥식이 늙어 쌍암골로 돌아온 것은 그의 나이 6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임금 이환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마지막 날, 임금은 박흥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흥식아, 예, 전하.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내 집 아랫목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 전에 이미 끝났을 것이다. 박흥식의 목이 메었습니다. 전하, 울지 마라. 울고 싶습니다. 그럼 울어라. 임금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지요.
박흥식은 그 손을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쌍암골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느티나무도, 냇가도, 돌밭논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지요. 박흥식은 매일 아침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번쩍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로 임금님이랑 같이 사셨어요? 같이 살았지. 임금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어. 그냥 사람이요. 박흥식이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으면 배부르고, 아프면 아프고, 외로우면 외로운 그냥 사람. 그게 제일 어려운 거더라. 그게 왜 어려워요? 임금님이면서 그냥 사람이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흥식은 냇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물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복노인 어르신이 말씀하신 큰일이 이거였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쌍암골에는 지금도 그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가 해마다 새 잎을 틔우듯 박흥식의 이야기도 그렇게 전해 내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느티나무를 흥식나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하지요. 어느 날 그 나무 아래 앉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낮은 사람이었지. 근데 할머니가 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았어. 임금님도 동네 사람도 다 똑같이 그냥 사람으로 봤거든.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게 제일 대단한 거야.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우수수 흔들렸지요. 할머니,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글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임금님 손 잡고 울었다는데 불행한 사람이 그런 울음 울 수 있겠니?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알 것도 같고 아직 모를 것도 같은 얼굴이었지요. 할머니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꼭 오래전 쌍암골의 그 구름처럼. 박흥식이 임금님 곁에서 한 일이 뭔지 아니? 뭐예요? 그냥 옆에 있어준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조용히 흔들렸지요. 여러분도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박흥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